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국과의 무역 수지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2. 한국 신기술 공개하자 시진핑 멘붕. 3. 한국마저 돌아서나 바이든 안절부절.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2023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경제 상황이 심각함을 진단하는 목소리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단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가 동시다발적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의 무역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중국 경제가 출구 전략을 찾기 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위험한 진단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외교당국은 주변국인 한국에 대해 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구상하자는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인식하고 중국이 한국에 대한 자존심을 굽히고 싶은 이유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 대국이 되겠다고 자만심을 가지며 한국을 얕잡아 보았으나 지금은 중국이 한국의 경제 성공과 발전을 인정하고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중국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중국의 제안에 대해 협상과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하며 더 많은 기회와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양국 간의 경제 공동체 협력은 미래의 지속적인 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 경제의 미래가 왜 영구적인 회복불능 상태에 빠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를 포함해서 전 세계 경기가 저성장 기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원자재가 풍부한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면 본격적인 경기 침체 신호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는데요. 한국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지난 16개월 연속으로 무역 적자를 기록하다가 이번 6월부터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번 연말까지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난 수개월 동안 무역 적자를 기록했던 원인과 최근 들어 무역 흑자를 기록한 원인 모두 중국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 세계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인도마저도 경제협력국 대상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반드시 필요한 품목이 아니고서야 중국과의 무역은 최소한으로 한다는 정책이며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우리나라 역시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되면서 한국의 무역 흑자국 1위인 미국에 이어서 2위를 기록하던 중국이 현재는 최대 적자국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한국이 국제사회와 손잡고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한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더 커질 것이란 엄포를 놓았지만 이런 경고는 오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20년 급성장한 중국의 성장 동력은 세계 경제 규모 1위인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무역 흑자를 벌어들였기에 가능했는데 최근 미중 갈등이 극도로 심화되면서 2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오던 미국의 최대 수입국 타이틀을 다른 국가들에게 내주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막대한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 중국은 자신의 최대 무역 고객이던 미국 시장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으며 미국과의 무역 수지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현재도 미국과의 무역에서 엄청난 흑자를 거두고 있으며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은 미국인 만큼 중국이 배제되면서 얻게 되는 반사이익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상무국의 무역 통계보고에 따르면 올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금액은 한화 214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5%나 감소하였으며 중국은 대미 무역 수출 규모 3위를 기록해 미국과 인접한 캐나다와 멕시코에 순위를 내주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현지 매체들은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줄어든 만큼 기존 2위 3위였던 멕시코와 캐나다의 순위가 올랐지만 중국의 무역 물량을 가져간 국가들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라며 이들은 중국에서 생산되던 제품들을 빠르게 대체할 수 있고 무엇보다 기존의 중국산 제품보다 품질이 뛰어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의 수출 실적 또한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중국 경제의 악화 원인으로 지목된 제로 코로나 정책이 폐지된 이후에도 중국의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올해 수출은 지난해에 비해 12%가 감소했고 수입 역시 7% 감소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 아시아 국가들이 회복세에 들어선과 비교하면 중국의 경기 추락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13억 명의 인구수를 기반으로 한 막대한 내수 시장으로 경제를 자급자족할 수 있다고 자랑하던 중국이지만
2023년 상반기 내수 시장마저 수출 감소폭보다 규모가 큰 13% 수준의 감소폭이 보고되었습니다. 여기에 막대한 실업난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수억 명의 중국 청년들이 시진핑 주석이 경제 엔진을 꺼버렸다며 중국 국가지도층에게 반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중국 당국은 온라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자국 비판적인 메시지를 더욱더 강력하게 검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중국산 제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여 중국을 세계 경제 2위 규모로 올려놓은 미국이 드디어 중국을 손절하는 액션을 보이자 유럽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럽의 반중적인 정책 기조 속에서도 중국 측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독일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최후의 동첩을 날렸습니다.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내각회의에서 발표한 대중국 전략 보고서를 의결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기업들은 더욱더 많은 재정적 위험성을 스스로 감내해야 할 것이라며 중국 의존도가 높은 자국 기업들에게 사실상 중국에서 손을 떼라는 강력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중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많은 독일 업체들이 반발하자 독일 외무부 측에선 수년 전부터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장기적으로 국가와 기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중국 시장 확대를 주장한 독일 기업들에게 최후의 경고를 날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독일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독일 외무부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80%로 가장 높았던 독일이 가장 큰 에너지 대란을 겪었던 교훈은 단 한 번으로 충분하다며 러시아에게 겪었던 실수를 중국에게 두 번 다시 겪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보입니다. 중국 역시 우크라이나를 탐내던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호시탐탐 대만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이 중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중국이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미국과 유럽은 중국의 행동에 어떤 대응도 못할 것이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게 등동당한 서방 세계는 이제 중국과 연결되어 있던 경제적 관계를 완전히 뿌리 뽑으면서 중국이 어떤 독단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경제적 군사적 옵션을 비롯해 모든 수단으로 중국을 저지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중국 지도층에선 수년 전부터 이어진 서방 세계의 탈중국 엄포가 실제로 이루어질 리 없다면서 무시로 일관했지만 최근 들어 중국 내 인건비가 급상승하고 중국 당국의 반기업적인 규제와 자국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 외국계 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규제가 반복되자 해외 기업들의 중국 내 투자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글로벌 기업들도 아무리 중국 시장이 크다고 하지만 시장 규모 2위인 중국보다 1위인 미국의 시장을 포기하면서까지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도 많지 않은 상황이고 자연스럽게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탈중국에 나서며 그 밑에 2차, 3차 하청업체들까지 줄줄이 탈중국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거 사드 갈등부터 제로 코로나까지 중국에게 순환을 겪어온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 누구보다 빠르게 탈중국에 성공하여 동남아시아 등지에 새로운 둥지를 들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중국은 한국이 없더라도 자신은 곧 세계 1위가 된다며 자신만만했지만 최근 중국을 향한 국제적인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와서 한국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초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일 3자 포럼에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한국과 일본을 향해 미국과 유럽의 서방 국가들은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을 구분할 수 없다. 아무리 금발로 머리를 염색하고 날렵한 코를 만들어도 한국, 중국, 일본은 결코 서방 국가가 될 수 없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왕이 부장은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함께 협력하여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새롭게 구상한다면 서방의 제재와 횡포에 맞서서 무너지지 않는 아시아 연합을 구축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왕이 부장의 이러한 태도는 한국과 일본의 많은 반감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사드 당시만 해도 중국에선 한국을 속국 취급하면서 한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일삼았고 아직도 이런 한한령은 완전히 풀리지 않아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많은 타격을 입고 있는데 이제 서방 국가들에게 중국 자신들이 포위당하니 아시아 국가들끼리 뭉쳐야 한다면서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콧대 높던 중국이 이렇게까지 한국을 향해 노골적인 협력을 요청한 적이 없었는데 자존심을 굽히고 한국에게 숙이고 들어왔다는 점에서 중국의 경제 상황이 세상에 알려진 것보다 더욱더 어렵고 회복불능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던 반도체 관련 기술과 생산이 올스돔되었고 스스로 경쟁 대상이라 판단하던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술은 갈수록 발전해
중국과 기술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대로 시간이 지난다면 중국은 자신보다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한국에게 경제적으로 완전히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지만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한국의 제2 무역 흑자국이었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한국산 반도체와 중간재를 수입해 해외에 완제품을 수출해왔다는 것으로 중국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면서까지 한국산 중간재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현재 반도체 수준으로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과 같은 전자제품을 자체 생산할 수 없으며 핵심 부품을 한국, 대만, 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데 이런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자 반도체 굵기를 선언했지만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압력에 중국은 결국 자체적인 기술 발전을 이루기보단 해외 기술력에 종속될 것입니다. 콧대 높던 중국이 자신보다 낮게 보단 한국에게 첨단과 기술력이 종속되는 상황만큼은 피하고 싶을 것이며 그렇기에 한국에게 경제적 협력을 요청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중국은 13억 인구 대국이지만 첨단 산업 없이는 더 이상의 경제 발전이 어려울 것이란 예측에 미국의 반도체 봉쇄에 중국이 히토류 카트를 꺼내들자 관련국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는 미국에 동조한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 후 나온 내용이라 사실상 일본을 타겟으로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중국의 히토류 카트를 무력화시키고 있어 화제입니다. 중국 언론마저 경악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최근 첨단 반도체 장비 23개 품목에 대해 수출 중단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을 타겟으로 반도체 핵심 장비 수출물 막기로 한 것입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치가 아니라며 안전이란 관점에서 국제물에 따르는 엄격한 수출 규제라고 언급했지만 중국은 일본이 미국의 반도체 통제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이어 일본도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한 미국, 일본, 네덜란드에 대해 규칙 위반 이부를 조사해달라고 WTO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다른 두 나라도 WTO에 제소하려는 수순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달 초 일본과의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미국의 앞잡이가 되지 말라며 일본 측의 반도체 수출 규제 동참을 원색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미국과 일본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마이크론이 대중 제재 부과를 뒤에서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보냈는데 이에 중국은 마이크론 제품에 대해 사이버 보안 심사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중국 화웨이를 퇴출시킬 때와 비슷한 명분과 형식을 취하면서 말입니다. 중국은 마이크론 매출의 10%를 차지하기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히토류 자석 기술 수출 통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수출 규제 품목 리스트에 네오디를과 사마를 코발트로 만든 히토류 자석 관련 기술을 추가하기로 한 것입니다. 해당 자석은 중국이 각각 84%와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본 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두고 대립했던 2012년 당시처럼 이번에도 히토류를 무기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당시와 비슷한 상황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최근 중국은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쿠릴 열도 4개 섬에 대해 입장을 바꾼 바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본 영토임을 인정했지만 60년 만에 중립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시진핑은 지난달 푸틴과의 정상회담에서 쿠릴 열도 4개 섬의 주권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는 1964년 일본 영토라고 인정한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의 발언을 뒤집은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 해경선이 센카쿠 영해에서 80시간이나 체류해 일본을 놀라게 했습니다. 역대 최장 침투였던 72시간 45분 기록을 넘긴 것입니다. 이런 대립 자체가 2012년 센카쿠 열도 분쟁으로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냈을 때의 상황을 재현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네오디룸, ND, 수급에 문제가 발생해 연구자석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했죠.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물 WTO에 제소했을 정도입니다. 중국은 몇 년 전부터 히토류 카트를 언급하며 실행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2019년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최고조에 달하자 시진핑이 히토류 무기화를 공식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장시성을 방문해 한 공장을 시찰한 적이 있는데 이 회사는 네오디뮴으로 연구자석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엔 히토류 국유기업 3곳 등을 통합해 중국 히토그룹을 출범시켰죠.
히토류 생산량의 70%를 한 회사로 몰아 시장 지배력을 높인 것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23%에 불과하지만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이유는 히토류 추출 과정에서 엄청난 공해 물질이 발생해 미국과 호주 등 주요국들이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히토류 1톤을 처리하는 데는 최대 2천론의 유독성 폐기물이 나옵니다. 미국이 1980년대 중반까지 히토류 산업을 지배했다면 2000년대 이후 중국이 전 세계의 97%를 장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20% 상당의 보조금을 받으며 시장을 키워왔습니다. 미국은 히토류의 8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60% 정토는 촉매제로 사용하며 15%는 유리, 렌즈용으로 쓰고 있는데 문제는 각종 첨단 무기 제조에도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F-35 전투기 한 대 생산에는 히토류 400kg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에 미국은 중국의 히토류 제한을 우려해왔습니다. 유럽연합 또한 공급의 98%를 중국에서 받고 있어 긴장을 나타내긴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네오디뮴 자석은 톤당 19만 1천 달러의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카드로 사상외고치 가격을 경신했던 상황입니다. 이에 세계 각국은 히토류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미국에서 채굴한 히토류를 우선 중국에 보낸 뒤 재련해 다시 일본이 수입해오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중국물 배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 또한 중국의 히토류 자석 가공 기술 수출 금지 내용을 알고 있다며 중국의 통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U도 원자재 수입 다변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핵심 원자재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2030년까지 중국 등 제3국에서 전략적 원자재를 수입하는 비율을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도 중국에서 히토류 자석을 88% 정도 수입하지만 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2019년 일본의 불화수소 등 수출 규제 조치를 순식간에 극복해낸 것을 봤기에 중국 또한 한국 기술력을 살피며 쉽게 수출 규제를 가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국내 언론들은 LG 이노텍의 첨단 자석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림첨단산업과 공동으로 히토류 사용량을 60% 줄인 친환경 자석 개발을 완료해 전기차 모터 공급망이 교란되는 상황에 대비할 역량을 쌓아왔다는 것입니다. 네오디뮴이나 사마름 코발트 같은 중히토류 사용량을 대폭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중히토류는 고온에서 자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해당 함량을 줄이게 되면 자석의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림첨단산업과 LG 이노텍이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했고 기존보다 성능을 개선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15kgauss, kg까지 성능을 내 현재 상용 제품보다 우수한 편입니다. 이 자석을 탑재하면 모터의 출력을 키우면서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40년 가까이 고성능 자석을 개발해온 일본을 제친 기술로 머신러닝 방식의 시뮬레이션 기법을 도입해 최소 2년 이상 걸리는 개발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켰다는 설명입니다. 일본 언론마저 해당 내용을 보도하며 중국의 수출 규제 무력화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통제 소식에 현대비엔지 스틸이 상한가를 가기도 했는데 이는 지난해 4월 성림첨단산업 지분 16.5%를 확보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섰기 때문에 관련주로 부각된 것입니다. 히토류 원료 가공에 있어서도 국내 공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호주 ASM 200% 출자한 KSM 메탈스는 국내 유일 히토류 생산기업입니다. 전기자동차와 풍력터빈에 들어가는 네오디를 금속을 주력으로 생산하는데 네오디뮴 자석은 현재 생산 시운전 단계에 있습니다. ASM 대표는 충북 오창 공장에서 히토류를 생산해 한국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에 앞장서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호주에서 들여온 히토류 원료를 가공해 수요 기업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KSM 메탈스 대표는 현대차 전기차 연구소 간 교류가 이어지면서 1년 넘게 협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는 현재 환경오염을 이유로 자국에서 생산한 히토류를 말레이시아로 보내 가공한 뒤 재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으로 눈을 돌린 이유는 한국 업체가 친환경 재련 공정을 개발해냈기 때문입니다. 충남대 신소재공학과 주토로 2018년 설립된 스타트업 지론텍은 독성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히토류 원료를 재련하는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호주 ASM 회장은 바로 이 기술 때문에 한국에 투자했다고 언급했죠. ASM은 2019년 지론텍에 120만 달러를 투자해 상용화를 위한 시험 설비를 세운 바 있습니다. 이 기서 가능성을 확인한 후 2020년 아예 지론텍 자체를 인수해
한국법인 KSM 메탈스를 설립하며 기술 특허를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작년 5월 청주 공장이 완공됐고 한국 연구진이 핵심 인력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원료 주입부터 합금이 나오는 전 과정을 무인화한 상태인데 이는 전 세계에서 시도해 본 적이 없는 합경 공법으로 최신 기술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은 지금껏 히토류 합금을 생산하지 않던 나라였습니다. 어렵게 캐더라토 재련 과정에서 독성가스가 생기는 등 환경 오염이 심한 것도 이유입니다. 그래서 네오디뮴이 들어간 연구자석은 완제품 형태로 수입해왔습니다. 2001년을 기점으로 일본에서의 수입은 줄어들고 중국이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KSM 메탈스는 호주 더보 광산에서 히토류 분말을 가져올 계획이었지만 호주 현지에서 원료 제조 시설을 짓는데 3년가량이 소요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베트남에서 히토류 원료 수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 다음으로 많은 2200만 톤의 히토류 매장량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작년 말 베트남 광산기업은 충북도청, ASM 등과의 협약을 통해 5년간 KSM 메탈스 오창 공장에 히토류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KSM 메탈스는 미국 두 개사와 히토류 수출을 위한 계약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코스닥 상장사 세토피아가 해당 베트남 기업과 합작 투자 회사를 설립하고 최대 연간 1,500톤의 히토류 산화물을 공급받는 계약까지 체결했죠. 이는 4,000톤 규모의 히토류 연구자석 합금 및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세토피아 관계자는 이번 계약으로 히토류 소재 탈중국화 목표에 한 발 다가셨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 내로 원료 도입부터 생산 기술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KSM 위 히토금속은 성림첨단산업에 전달돼 LG 이노텍과 함께 자석이 만들어지고 궁극적으로 관련 부품 상당수가 현대차나 삼성 등에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 내에서도 크게 보도돼 화제가 됐습니다. 자신들이 성공시키지 못한 기술을 개발했다며 놀라움을 드러냈죠. 호주의 원자재와 한국 기술이 통합한 히토류 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될 것이라며 더 많은 국가로 수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국내 수요 20%를 충족시킬 수 있고 향후 국내 소비량을 훨씬 뛰어넘는 생산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월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특정 국가 수입 의존도를 50%까지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한국 국가표준기술원은 히토류 소재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후 이를 정량화할 수 있는 표준을 개발키로 했습니다. 전기차 모터 등의 히토류 성분을 표기해 관련 부품 내 히토류를 좀 더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세계 자석 시장 규모는 2021년 340억 달러에서 2028년 730억 달러로 급격하게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이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한국은 히토류 자석 기술을 더 키워 중국의 위협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일본이 미국을 배신하고 러시아 석유를 비싼 가격에 수입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미국의 석유 통제력이 악해지고 달러화 가치가 위협받는 상황 속에 보인 일본의 행동은 바이든 정부를 크게 당혹스럽게 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한국에게도 손을 뻗고 있어 미국의 우려를 사고 있는데 현재 바이든 정부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 등이 포함된 오펙 플러스는 최근 대규모 감산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들의 총 감산 규모는 하루 166만 배럴에 이릅니다. 특히 사우디가 50만 배럴 감산으로 이 계획을 주도했고 UAE, 이라크, 알제리 등도 10터부터 20만 배럴 정도의 감산으로 통참하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지난해 11월부터 하루 200만 배럴 감산을 결정한 상태였는데 이번에 추가로 대규모 감산 계획을 내놔 물가 안정을 바라는 미국물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비 하루 생산량이 366만 배럴이나 줄어들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세계 하루 수요량 9,800만 배럴의 약 3.7%에 해당합니다. 80달러 아래로 떨어졌던 국제유가는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섰고 일부 전문가들은 조만간 100달러를 넘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사우디가 미국과 대립으로 돌아선 상징적인 순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는 최대 석유 소비국인 중국,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더 이상 미국과 서방의 토레만 따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감산에 대해 백악관은 시장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지난 80년간 그랬던 것처럼 사우디는 여전히 전략적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하루 200만 배럴 감산 때 강력 경고한 것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는 탈러 패권을 잃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사우디는 작년 8,800만 톤의 원유를 중국에 수출했고, 사우디 전체 원유의 27%, 화학 제품의 25%를 중국이 사가고 있습니다. 기타 중동 국가들의 중국 수출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경 간 위안화 결제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 지난해 결제 금액은 42조 위안으로 우리 돈 8천조 원에 달했습니다. 금융통신망 스위프트 집계 결과 달러가 41% 비중을 보이고, 위안화 비중은 2%에 불과하지만 상승 속도는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원유 결제마저 위안화로 다변화된다면 미국에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산유국들이 미국과 거리를 두고 자국 이익에 우선하는 방향으로 몸지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의 재정수지 균형을 위해서는 국제유가가 65달러 정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이하로 내려가면 네옴시티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을 모두 중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석유를 더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방향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탈탈러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달러를 남용해 다른 국가에 피해를 줬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더는 세계 최대 무역 경제국이 아니기 때문에 달러 헤게모니는 점차 무너질 것이라 언급했죠. 미국은 정치력에서도 힘을 잃고 있는데 지난달 베이징에서는 중국의 중재하에 사우디와 이란이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마저 미국을 배신하는 행동을 해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시다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한 상황에서도 러시아 석유를 비싼 가격에 대거 사들이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은 미국 주도 아래 진행 중인 러시아 제재에 균열을 일으켰다고 분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올 2월까지 러시아산 석유 74만 8천만 배럴을 사들였습니다. 690억 엔을 지급한 것인데 달러로 환산하면 배럴당 약 69달러에 구매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과 EU, 호주가 시행하는 러시아산 원유 등에 대한 가격 상한 60달러를 훌쩍 넘긴 수준입니다. 일본은 G7 국가라 책임이 무거운데도 이를 어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이 부분에 대해 미국과 의논했고, 사할린 2 프로젝트에서 구매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억지를 썼기 때문인데 미국 내에서도 탐탁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외신은 서방의 단결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죠. 실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크게 낮추고 있지만, 일본은 지난 한 해 동안 오히려 수입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량이 전년보다 4.6% 증가한 것입니다. 일본이 수입하는 천연가스 중 러시아산 비중은 거의 10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는 대부분 사할린 2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양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사할린 2 천연가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고자 한다며, 이곳에서 LNG와 함께 추출되는 소량의 원유도 함께 구매해야 하고, 가격은 러시아와 일본의 협상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일 관계를 연구한 템플대 일본 캠퍼스 교수는 일본은 러시아산 에너지를 축소하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진정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면 사할린 2 사업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사할린 2 프로젝트에는 미쓰이물산과 미쓰비시 상사가 지분 총 22.5%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LNG의 60%는 일본으로 수출됩니다. 러시아와 분쟁 중인 쿠릴 4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할린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구매한 이유도 있습니다. 일본은 전력 대부분을 수입 천연가스와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데, 사할린 에너지로는 일본 전체 전력 공급량의 3%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전력 예비율이 3% 미만으로 떨어지는 날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LNG 도입 유무가 대규모 정전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연료 비축량 부족을 호소하며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지 않고 있습니다. G7 국가들은 반러시아 공조에 어긋나는 행태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더 높았던 독일이 대책 마련에 나설 동안 일본은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G7에서 유일하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지 못했고, 기시다는 이런 상황에서도 가장 늦게 현지를 찾았습니다. 서방 기업들과는 달리 일본은 사할린 프로젝트 지분도 매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지분은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 50%과 일본 미쓰이물산 12.5%, 미쓰비시 상사 10% 등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철수를 선언한 영국 에너지 기업 셀은 새 법인으로의 지분 인수를 거부했으며,
러시아 정부는 이를 자국 기업에 매각하는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노바텍은 작년 하반기부터 사할린 2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검토해왔으며 이탈 초 인수를 위한 신청서를 냈습니다. 결국 지분 27.5%를 약 1조 5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원유 수입의 95% 안팎을 충통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할린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러시아의 석유 거래는 달러가 아닌 자국 통화로 이루어졌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국제결제망 스위프트에서 퇴출되며 대금 지불 방법이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결제 방식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로이터 등 외신은 사할린 에너지가 모스크바에 기반을 둔 유럽계 은행을 통해 LNG 구매자의 결제 통화를 변경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 엔화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일본도 루블화나 엔화로 거래를 했다는 것인데 이는 미국의 우려를 키운 내용입니다. 지난 3월 러시아의 석유 수출량은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전월보다 하루 50만 배럴 증가한 810만 배럴을 기록한 것입니다. 러시아 제재 행보에 중국과 인도, 일본 등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도로 수출된 석유가 210만 배럴로 가장 많았고 중국 190만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러시아와 친분이 높은 튀르키예도 60만 배럴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본 또한 그 일부를 수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산 원유는 브렌트유보다 배럴당 10달러 정도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를 주로 수입하는 중국과 인도는 큰 시세 차익을 보고 있습니다. 기존 러시아산 석유의 3분의 1을 수입해왔던 EU 회원국들은 현재 8% 비중으로 쪼그라들었고 미국 등에서 높은 가격에 수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의 석유 수출량은 최고치를 찍었지만 수출액은 40% 넘게 하락해 있습니다. 지난해 3월 220억 달러보다 43% 감소한 127억 달러를 기록 중인 것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된 유가 하락 추세에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까지 영향을 줬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아시아 등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극동으로 향하는 북극해 항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북극해 항로 개발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약 30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까지 밝혔죠. 북극해 항로 운송량은 1998년 140만 톤에 불과했지만 이후 해마다 늘어 작년 3,500만 톤을 기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1억 9천만 톤 이상으로 몰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인도와도 북극해 항로 개발에 관해 논의하고 있는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인도로 수송하는 비용이 기존 항로보다 3분의 1 적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극 전역의 석유 자원 80%가 러시아 관할 지역에 있고 미발견 가스의 30%와 석유 자원 13%도 북극에 매장돼 있습니다. 러시아는 모레도 북극 항로를 통해 북극 석유를 운송한다는 계획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100척이 넘는 유조선을 사들인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해 항로를 관리할 북극 항공대 창설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극 사업을 위해서는 한국이 만드는 쇠빙 LNG선이 필수가 됐습니다. 한국에게 LNG 선박을 대거 발주했던 러시아 최대 해운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제재 대상에 포함됐고 결국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선박 계약은 취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한국과의 문제를 쫄기 위해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자국 통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제안해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일본을 압박해 한국 쇠빙선을 구입하게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발주했던 선박건조 지분을 일본 니포뉴센, NYK 라인이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선박은 올해 9월과 11월에 인도할 예정으로 옵션 2척은 내년에 납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에게 북극 프로젝트에 쓰일 쇠빙 LNG선을 구입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향후 한국과도 사업 지속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부산시는 최근 극지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차세대 쇠빙연구선 접안시설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도 최근 러시아의 북극 항로 개발 계획에 대해 분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부산항에서 북극 항로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거리는 1만 5천 km로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남방향로보다 32%가 짧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에즈 운하 통항로도 아낄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IRA 등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과 자동차 등에 압박을 가하고 있어 한쪽으로 치우친 외교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최대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실리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